최종현 TV.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빛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다들 한 번쯤은 그녀의 연기에 숨을 멈추고 집중해본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피겨 인생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상하 씨 아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정말 유명한 일화잖아요. 언니를 따라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재능을 알아본 코치님의 권유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도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오신 분인데요. 먼저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복지와 인권, 중장년 정책과 전통문화 보호까지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으로 도민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바꿔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요리 채널을 개설해 일상의 따뜻함을 정치 안으로 끌어오는 최종현 의원은 정치도 요리처럼 정성을 담고 민심을 끓이고 진심으로 간을 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최종현 의원이 말하는 정치의 맛,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대표의원으로 바쁘게 의정 활동을 하신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간 돌아봤을 때 손꼽기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간의 소회 궁금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대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 예산 문제를 여야 협치로 잘 마무리했고요. 네. 그다음에 12.3 또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중심에 경기도 의원들이 함께하면서 좀 뭐랄까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왔죠. 네, 금방 지나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쭉 걸어오신 길을 좀 보니까 네. 장애인 복지 활동가로 시작을 해서 수원시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인권증진특별위원장까지 복지와 인권 분야에서 그간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이 두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장애인 단체 후원을 좀 하다가 장애인 단체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계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장애인 이동권 문제, 또 장애인 또 인권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도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 장애인 노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제 만들어가고 정치로 변환시킬 좀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제 의미 있는 행보를 하셨죠. 중증 장애를 안고 계신 서동수, 김춘봉 씨와 함께 12인승 렌터카를 타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루트 66길 횡단 여행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 뵈면 어떤 인연으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서동수, 김춘봉 저하고 셋이 똑같은 그때 50대 중장년이었고요. 50대에 또 미국이라는 또 드림이잖아요. 저도 미국을 한 번도 못 갔었습니다. 그때 못 갔는데 미국을 한번 횡단해보자.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래서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횡단해보자는 꿈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예산을 모았어요. 네.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셋이 이제 출발해서 떠나서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해서 그 4,000km 정도를 저희가 운행하면서 곳곳을 다 둘러보고 그랜드 캐년, 인디안 부호구역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왔죠. 와서는 또 저희가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서 루트 66을 달린 세 남자 이야기라는 책도 만들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네.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루트 66길이었나요? 루트 66길이 예전에 미국에 1926년도에 처음 생긴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일본 국도처럼 생긴 길이고요. 그 길에 동부에서 서부로, 근데 캘리포니아가 또 부의 좀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에 있으신 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서부로 와서 일자리도 찾고 꿈을 찾아 이동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분들한테는 루트 66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로더라고요. 의미 있는 길을 또 선택해서 네. 경험을 하셨습니다. 책도 내시고 같이 또 북 콘서트로 많은 했습니다. 또 청중분들하고 만났는데 또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으실까요?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일단 있습니다. 한 분은 휠체어 타신 장애인이고요. 한 번 이제 크러치 목발을 짚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데가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데 걷고 자고 먹고 하는데 사실 불편함이 없는 나라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장애 인식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20여일 동안 있으면서 불편한 점 하나도 모르고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한 점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 여행 기간 중에 뭐 에피소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셋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운전을 하려면 장애인 그 차량에다 부착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저희 가져갔습니다. 되게 이제 옥수수밭 같은 데 지나가면은 거의 1시간 동안 옆에 가다 옥수수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보고 있어도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네. 뭐 사막에 뭐 한 2-3시간 며칠 동안 계속 몇 시간 동안 사막을 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륙에 대한 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막에 지나가다 저희가 사막에 내려서 이렇게 좀 주변을 구경하다 제가 못이 찔렸어요, 다리에. 제 다리에 못이 찔렸는데. 아, 의원님 다리에요? 네네. 그래서 이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300km고 뒤로 가면 150km더라고요. 다시 병원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뒤로 가서 네. 그 150km 뒤에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다시 또 나왔죠. 이런 아.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와,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요? 네, 킬로미터입니다. 네. 우와.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세 분이서 또 재밌는 이야기는 혹시 없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 이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고 숙소를 정하고 이동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 마켓에서 음식을 사서 매일 저녁 해 먹어요. 해 먹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갈 때 그거를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준비해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식료품점 가서 음식을 사면 되게 싸요. 우리나라 스테이크 같은 게 그때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등심 같은 거 큰 거를. 근데 사실 그걸 가게 일반 상가에서 먹으면은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해먹자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이틀 정도는 사 먹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저희가 해먹고 이렇게 음식을 했습니다. 네. 음식을 많이 하고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하니까 제가 요리를 많이 해서 했습니다. 여행 중에 세 분이 싸우시진 않으셨어요? 평소부터 이렇게 뭐 선후배고 제가 제일 큰 맏형이고 아, 제일 그래서 형님이시고. 뭐 저는 제가 뭐 승질을 많이 냈지 싸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아, 동생들을 잘 리드하셨군요.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일 좀 힘들고. 힘든 점이 예, 있으셨군요.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여행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과 용기, 많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사실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 미국이라는 대륙을 사실 횡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고 사실 이제 돌아와서 또 다른 목표를 저희가 세웠었는데 이제 네.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게 무산됐죠. 이제 코로나는 끝났는데 그 목표가 혹시 뭐였을까요?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을 가기로 했어요. 베트남이 사실 이제 긴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기차를 타고 그쪽을 다 여행하자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0일간 여행을 세웠었는데 네. 사실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뭔가의 계획 꿈을 가슴에 안고 있는다는 건 참 좋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사람한테 행복을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본이나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은 그때뿐인데 좋은 옷을 사도 사실은 입고 벗어놓으면 끝이지만 여행은 지금도 제가 이제 깨우려서 잊어버렸는데 또 이제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네. 좀 마음속에 또 이렇게 여러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행 또 힘들고 도전적인 여행을 마친 후에 의원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미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여행도 했지만 사실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 그 폭발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거기에 그쪽 현장도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시대의 폭발 사고 현장을 다 보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날 사건 일지를 다 저장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새로 반성할 수 있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요번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좀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많이 봤고요. 어느 곳을 가든 그래도 캐년이 상당히 구경하기는 좋지만 장애인분들은 가서 사실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마더 포인트라는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다 배려가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장애인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많은 그때 네, 그 네, 추억들이 원동력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앞으로 가자면 이제 의원님의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예.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코이카 해외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고향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축산업에 전념하면서 이제 그때 한참 카톨릭 농민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시골에 이제
뿔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님 가을도 입고 싶었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이제 춘천에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춘천에 터미널에서 신문 하나를 샀어요. 신문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보려고 샀는데 그 밑에 해외봉사단 모집 광고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지원해서 제가 축산하고 지역사회 개발 분야로 해서 또 합격이 돼가지고 네. 국내에서 4개월 동안 교육받고 2년 동안 해외봉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보면 필리핀 섬이 3개가 있어요. 루손, 세부, 민다나오. 민다나오 섬 맨 밑에 사우스 코타바토라는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와. 그곳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지금은 시의원이 되신 분도 계신다고 오. 들었습니다. 한국에 말하면 농촌 지도소로 제가 배치가 됐습니다. 조그만 시골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청년들 교육을 했어요. 청년들 교육한테 가축 이제 기르는 기술, 그다음에 가축을 돌보는 거, 그다음에 그 청소년 사회치 클럽 있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지냈는데 2022년도에 그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제가 30년 만에 그걸 다시 방문을 했어요. 네. 해서 근데 저의 옛날에 근무했던 상사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요. 30년이 지났으니까. 네. 근데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도 거의 이제 퇴직할 때가 됐고, 그 중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그 조그만 시에 시의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짧게는 짧게 갔다 왔는데 네.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30년의 제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의원님의 가르침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셨는데요. 근데 그 타지에서의 시간은 의원님께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저도 그 28에 나갔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지만, 근데 저희가 4개월 동안 국내에서 교육받을 때 그때 저희를 가르쳤던 분이 그 강대근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신 봉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교육시켰고, 저도 그거가 2년 동안 봉사하면서 나눔이 뭔지, 섬김이 뭔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고 2년 동안 배워오고 들어왔고요. 그게 제 모태가 돼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남을 돕고 싶다, 봉사의 마음을 좀 품게 되셨을까요? 어려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자랐던 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실 나눔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정을 나누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나누고 무슨 재물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랑 하고 정을 나눴을 때 그게 실질적인 나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또 섬김이라는 것은 요새 서번트 리더십처럼 제가 함께하는 동료들, 부하, 선배한테 어떤 서번트쯤 내가 솔선수범해서 베풀고 나누는 게 또 섬김이더라고요. 그거가 사실은 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가 직장 생활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또 많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장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장애인에 대한 여러 편리성, 이동권,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 여러 문제들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실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당사자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또 저희가 아는 마음을 더 확실히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사실 정치에 꿈을 두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도 사실 제가 복지 분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4년 동안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복지 분야로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재선 돼서도 위원장하고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상임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제 봉사와 정치 조금 다른 부류 같지만 사실은 어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또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딱 중심 잡기가 사실 정치를 하면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의 정치적 소신이나 원칙, 철학 어떤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치는 사실은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하고 시민들이 하는데 제가 약간의 무슨 감초 역할을
하고 정리해서 제가 그걸 대변해주는 역할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현장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 의견을 항상 듣고 그걸 듣고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해서 또 실천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많은 요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요구들을 다 해결해 주거나 어떻게 다 해결해 주거나 다 들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의원님은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민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사실 그걸 앉아서 이렇게 30분, 1시간 들어주시면 다 풀리고 가십니다. 실제 또 제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기본 자세는 듣고 경청하는 것 같아요. 들어주고 공감을 하다 보면은 그분도 다 이해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좀 뭐 계속 싫은 소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제 숙명이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하실 때는 의원님도 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항상 이해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 이해합니다. 네. 네. 아유,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요. 정치인 이제 최종현 의원님 말고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요리로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던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원에 와서 이제 부모님 따라와서 한 1년 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네. 저는 이제 제 혼자 고집 쓰고 남았죠. 중학교 1학년이 혼자서 생활을 하셨단 2학년 말씀이시죠? 때부터 이제 혼자 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집에서 요리를 하셨어요. 그 뒷모습은 제가 많이 쉽지 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도 아버님의 피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자취 생활을 해서 뭐 결혼할 때까지 제가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네. 그 필리핀은 또 2년 또 밥을 또 해 먹었잖아요. 네네. 2년 동안 또 했고 그래서 항상 그 요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모든 그 골목 상권에 다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요리가 있고 어떻게 요리하나 이거를 좀 다 찍어서 제 유튜브를 해봐야 되겠다. 또 이것도 지역 상권도 살리는 게 되고 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요리를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요리를 하루하루 이렇게 뭐 누가 해달라 그러면 그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요새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 되면 꼭 다시 하고 싶은 게 요리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손맛이라고 네. 유튜브 있을 꼭 구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유튜브에서도 인도네시아 음식이나 필리핀 음식이나 뭐 해외 음식들도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지 요리를 한번 보면 거의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그 사실 제가 원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서 있는 재료 가지고 전 요리를 해요. 이게 진짜 찐 고수거든요. 냉털이라고 하죠. 요리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먹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실제로 좀 많이 해주세요. 어떠세요? 저희 뭐 이렇게 모임, 부부 동반 모임을 가든 어딘 뭐 캠핑을 가든 뭐든 요리는 다 제가 합니다. 거의 다 제가 해서 제가 안 가면 그 모임에 뭐 안 간다 이런 말 날 정도 제가 하고요. 하고 이제 저희 딸이 또 제가 해주는 또 김치 볶음밥을 제일 좋아해서 네. 가끔씩 늦게 들어왔는데 10시쯤에 퇴근해 가도 갑자기 해달라면 제가 그때 뭐 묵은 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딸아이한테 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네.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정치와 요리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할 때도 어떤 원자재나 그 식자재를 제가 뭐 시장 가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요리를 완성해서 그것도 또 누군가의 또 대접하고 그분은 또 맛있게 또 먹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보면서 저도 그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그 의견을 만들어 또 다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또 실현될 때 뭐랄까 감동과 시열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그동안 만났던 도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민이 있나요? 그 시민분들 중에 이제 제 지역구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항상 이제 좀 아프신데 그분이 이제
맨발로 걷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저희가 제 지역구가 구도심권이라 사실 큰 그 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맨발 걷기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네. 제가 맨발 걷기 그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그분이 매일 좋아하시고 거기 가면 매일 그분이 걷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게 또 보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도의원으로서 또 이제 지역 행정을 잘 챙겨오고 계신데 얼마 전에 지역 주민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구가 이제 구도심권하고 이제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지역인데 그 처음에 이제 한 30년, 20년 전에 만든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들을 좀 제가 리모델링하고 그 공원 속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역점을 두고 그 리모델링 사업을 다 추진했습니다. 거의 제가 있는 지역 그 공원들은 거의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최적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일반 큰 공원들은 그 할아버지와 뭐 손자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음악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고 거기서 또 주민들의 또 화합의 장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도 그러면 그런 시간 좀 함께도 같이 하세요? 저도 뭐 항상 나가서 같이 뭐 이야기하고 같이 가끔씩 걷고 저도 맨발 걸을 때 한번 걸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느끼시기에 좀 만족도가 많이 높으신가요? 요즘 맨발 걷기가 또 유행을 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만들어 놓은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하신 것 중에서 도시농업인 지원 활성화를 또 강조를 해 주시는데 어떤 좀 정책인지 좀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름이나 어떤 가을쯤 되면 상추값 비싸가지고 삼겹살 못 먹을 때 있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도시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시골에서 어떤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업이 각자씩 금액이 올라갈 때 사실 농가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도시의 유휴 건물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도시에 사실 그 어르신들 노동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된 또 여성 노동력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그런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그 지역에다가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겠다 해서 스마트팜 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시나요? 네, 많은 많이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실 이제 아직 국가 경기도 차원에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그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거의 뭐 소일거리가 없는데 거기에도 그런 스마트팜을 설치해주면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또 점심 때 창거리로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복지, 뭐 인권 분야에 워낙 관심도 많으셨고 관계기관 내에서 활동도 여러 해 오셨는데 이런 좀 의원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그 장애인 이동 편의 기술 지원 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원시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 장애인분들이 도로나 여객터미나 일반 시설을 다닐 때 불편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거를 승인해 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건설한 모든 도로,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은 그 센터를 거쳐서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인허가를 내게끔 만들어준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도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다른 시에서도 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정제되지 않아가지고 인허가 규정에 들어있지 않은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그 도로라든가 일반 여객 공공시설들이 좀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게 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기사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최초가 3개가 있는 의원님이라고 기사에서 그래요? 봤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최초로 또 발의해주신 그 도래안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본을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가깝고도 먼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저희가 장애인분들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것도 자비로 저희가 가서 일본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점검하고 와서 그 점검하고 온 결과물에 제가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게 장루 요루 지원 조례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장이라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그 통을 제변 주머니를, 네. 차고 다니시는 이거를 사실은 세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 화장실에는 장로 요로 환우에 대한 그 시설을 설치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공공시설에는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까지는 확대는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녀와서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 촉진단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점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수고비를 줄 수 있게 만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최초라는 수식어의 마지막 최초 또 공개해 주시죠.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고 늙어가시게 되면 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서 고령장애인 쉼터를 만들어도 이런 거를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고령장애인 쉼터를 이제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또 일반 경로당에 가시게 되면 또 불편하세요. 좀 일반 또 비장애인들과 불편해서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고령장애인 지원조례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를 가지셔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이 경기도에 그 역할을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불편함을 겪으셨던 장애인들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돼야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만들어가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작게나마 좀 했다는데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개선돼서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이 되면은 사실 저희 다 편리한 세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또 있고 또 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11대 경기도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난 시간들 조금 평가를 스스로 해보신다면 점수 100점 만점에 스스로 몇 점 주시겠어요? 90점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낙제 점수는 네. 나름대로 또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고요. 또 이제 전반기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고 후반기에 또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78분의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또 그 경기도에서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할 수 있게 제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위해서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좀 더 경기도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대표원에서 열심히 돕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도민분들에게 의원님은 어떤 의원이다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 저희 이제 지역에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탄탄한 도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탄탄하게 준비가 됐다 이렇게 탄탄한 경기도 의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난 선거 때 그거를 제 캐치플레이 썼어요. 탄탄한 도의원 최종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준비되고 그래도 뭔가 정책적으로 컨텐츠가 있고 또 시민들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의원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남은 후반기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으로서 이제 역할은 저희가 이제 이번 대선이 또 치러지 않습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방의 독립이 시급합니다. 지방의 독립이 돼 있지 않고 사실 집행부의 사실 부속기관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권은 저희가 있는데 예산권, 조직권 이런 게 다 집행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독립을 좀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법, 그다음에 자치분권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번 제가 임기 내에는 그걸 이룩해서 진정한 지방의 독립을 해서 집행부, 그러니까 도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역할을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의원으로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의원님만의 이런 소통의 노하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수석단을 만듭니다. 제 대표원 수석단을 임명을 하는데 제가 소통 협치 수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석님을 의원님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소통을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의원님 만드시고 거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의원님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의견들을 소리 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다 못하니까 소통수석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의원님들하고 자주 뵙고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이제 그 여야의 협치, 함께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표의원으로서 이제 국민의힘과의 소통은 어떻게 좀 애쓰고 계신가요?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는 구 또 만들어가는 데는 한 축은 저희 더불어하고 한번 국민의힘에 있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고 의견이 틀려서 밥 먹을 수 있지만 네.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한 거라면 항상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자꾸 만나고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경기도민의 삶과 질 행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께 좀 힘내라는 말 이 자리를 빌려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고 또 경기도의 도의원들이 열심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항상 경기도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행복을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 또 경기도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탄한 경기도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의원님과 함께한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현 TV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